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이자 짧은 결혼 생활을 끝낸 돌싱입니다. 어른들 말 틀린 거 하나 없다는 옛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을 제 인생 가장 비참하고 기막힌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뒤통수를, 그것도 아주 시원하게 쌍으로 뒤통수를 맞고 나서야 말이죠. 제 지독한 악연의 시작은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저는 몇몇 개의 원하는 기업이 있었고 그 기업들 공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언제 취업이 될지 모르기에 취업이 되기 전까진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대학 졸업도 했는데 언제까지나 부모님에게 손 벌릴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다가 한 드럭스토어 매장에서 판매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화장품이나 미용 제품을 좋아하는데 드럭스토어가 화장품을 브랜드별로 파는 곳이다 보니 재밌기도 하고 적성에도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애를 만났습니다. 저와 동갑내기였던 박혜림이었는데 같은 직원이었죠. 처음 혜림이를 봤을 때의 인상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얼굴도 예쁘장한 데다 엄청 말랐거든요. 제일 작은 사이즈의 유니폼 허리 부분이 헐렁헐렁할 정도로 깡말랐었죠. 게다가 일자로 자른 앞머리에 까만 머리, 시커먼 서클렌즈를 끼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가녀린 외모와는 달리 깡다구도 보통이 아니고 할 말은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화통한 성격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살면서 그런 친구는 처음 사귀어본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엄청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모범생으로 살아왔기에 주변에는 다 저 같은 친구들만 있었거든요. 다 평범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들인데 그에 반해 혜림이는 제가 처음 본 스타일이었습니다. 욕도 잘하고 거침도 없고 화끈하고. 그런데 오히려 그런 모습이 저에게 묘한 해방감을 주더라고요. 저한테는 없는 모습이고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기에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혜림이는 진상 손님하고도 대놓고 싸우고 할 말 다 해서 매니저님한테도 혼이 자주 났습니다. 한 번만 더 손님하고 싸우면 해고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할 말 다 하더라고요. 가끔은 제가 진상 손님을 만나도 본인이 대신 싸워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화끈한 성격답게 노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저는 끽해야 친구들 만나면 카페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가끔 맥주 한잔 마시는 게 전부였는데 혜림이는 나이트며 클럽이며 엄청 다니고 아는 오빠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애주가여서 퇴근하고 나면 항상 술을 마시러 가더라고요. 약속도 많고 주변의 여자인 친구보다 아는 오빠, 친한 남자 동생이 더 많았으니까요. 혜림이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는데 발신자는 죄다 남자였습니다. 그때는 마냥 털털하고 사교적인 성격이라 그런 줄 알았죠. 유흥이라곤 모르던 범생이었던 제가 그런 혜림이랑 어울리다 보니 조금씩 그녀의 세계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삼겹살에 소주를 기울이는 건 기본이고 혜림이가 아는 오빠가 오라고 했다면서 저를 클럽으로 자주 이끌곤 했습니다. 슬기야, 오늘은 찬호 오빠가 술 사줄 테니 친구 데리고 오래. 가자. 그 클럽 연예인들도 많이 와. 그렇게 클럽에 가면 혜림이는 물 만난 고기 같았습니다. 자주 오는지 직원들하고도 친하고 오빠 동생하며 스스럼 없이 어울리더라고요. 그런 게 저에겐 다 신세계였죠. 그맘때 저는 도파민 팡팡 돌게 하는 혜림이와 노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늦바람 든 것처럼요. 하마터면 취업 준비고 뭐고 노는데 정신 팔려 살 뻔했죠. 하지만 인생 선배인 부모님의 눈은 속일 수 없었나 봅니다. 취업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 하겠다던 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니 엄마가 진지하게 경고하셨어요. 슬기야,
엄마가 웬만하면 너 친구 사귀는 거 간섭 안 하겠는데 그 혜림이라는 친구는 좀 아니다. 서로 간에 도움이 썩 될 것 같지도 않고 너도 걔랑 어울리면서 취업 준비도 안 하잖아. 나중에 후회해. 엄마는 걔랑 그만 지냈으면 한다. 처음엔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성인인데 그것도 대학까지 졸업한 성인인데 친구 관계를 뭐라고 하는 엄마가 너무한다 싶었어요. 하지만 가만 돌이켜보니 제가 혜림이를 만나는 동안 정말 엉망으로 살고 있긴 하더라고요. 알바 끝나면 놀러가서 새벽까지 술 퍼마시고 늘 숙취에 시달리고 술살 안주살도 엄청 찌고 최근에는 면접 스터디도 안 가고 취업 관련 공부도 손을 놓았던 겁니다. 그제야 저도 좀 아차 싶더라고요. 아, 이건 아니지 싶어서 그때부턴 좀 자제를 했던 것 같아요. 혜림이가 놀자 해도 공부해야 된다면서 좀 피했죠. 혜림이는 좀 섭섭해 보였지만 그래도 제가 잘 되길 바란다면서 저를 응원하겠다고 해주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고마웠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드디어 고생 끝에 원하던 대기업 공채에 합격했습니다. 늘 저를 응원해주는 혜림이였기에 저는 당연히 혜림이가 제 취업 소식을 누구보다 기뻐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혜림아, 나 붙었어. 드디어 합격이라고. 그런데 제 합격 소식을 들은 혜림이의 반응은 생각보다 너무 미지근했습니다. 아, 그래? 진짜 붙었어? 와, 축하한다. 잘 됐네. 고마워. 내가 한턱 쏠게. 오늘 시간 돼? 글쎄, 나 오늘 약속 있어서 좀 바쁜데 다음에 사줘. 아, 그래. 표정이 썩 밝지가 않았고 뭔가 억지로 축하해주는 듯한 찜찜함이 느껴져서 이상하더라고요. 게다가 그날 이후로 혜림이는 눈에 띄게 저를 피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제 취업이 됐으니 드럭스토어는 그만둔다고 말했는데 그만두기 전 남은 기간 동안에도 혜림이는 저를 일부러 피하더라고요. 게다가 알바 그만두고 나서는 아예 흐지부지 멀어졌고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혜림이는 제가 잘 되는 걸 배 아파하는 부류였다는 걸요. 물론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혜림이가 나한테 뭔가 서운한 게 있었나 보다, 내가 실수한 게 있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지만요. 회사에 들어간 후로도 드문드문 먼저 연락을 했는데 답장이 늦게 오거나 일주일 뒤에 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엄청 무성의하게요. 아, 나랑 별로 연락 안 하고 싶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후론 저도 안 했습니다. 혜림이와 저의 인연은 그렇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뜬금없이 혜림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슬기야, 잘 지내? 우리 얼굴 못 본 지 너무 오래됐다. 한번 볼래?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 너무 반가운 마음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나니 혜림이는 예전처럼 밝은 모습이더라고요. 뭐 하고 지내냐니까 정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대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죠. 저는 혜림이에게 너는 야무져서 잘할 거라고 응원했습니다. 그러다가 혜림이가 자기 친구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소개팅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친구로서 소개해주는 자리라고 하면서요. 그 남자애는 혜림이와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은 김영진이고 20살 때 싱가포르 이민 갔다가 작년에 한국 들어온 애야. 은행 다니고. 다시 한국 왔다고 연락 왔길래 그때부터 다시 연락하고 지내거든. 재밌는 애라서 슬기 너도 소개해 줄게. 친구로 지내면 좋잖아. 아, 그래. 나도 좋지. 다 같이 친하게 지내면. 슬기는 원래도 자기 지인들을 저에게 잘 소개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다고 했죠. 그런데 혜림이의 말과 달리 영진이의 첫인상은 최악이었습니다. 누가 억지로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있는 내내 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거든요. 말도 안 하고 틱틱거리고요. 너무 불편했고 뭐 저런 싸가지가 다 있나 싶었죠. 그래서 전혀 성격 좋지도 않고 무례하다,
그냥 친구로 지내자고 소개해주는 자리인데 왜 저러지 싶었죠. 그런데 너무 황당하게도 며칠 뒤 혜림이가 저한테 영진이를 다시 남자친구로서 소개팅 받아보라는 겁니다. 영진이가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면서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했대요. 있는 내내 뚱하게 있을 땐 언제고 갑자기 제가 마음에 들었다고 정식으로 다시 소개팅을 해달라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죠. 뭔 소리야. 걔 완전 썩은 표정으로 앉아있었잖아. 누가 보면 도살장 온 줄 알았는데. 쑥스러워서 그랬겠지. 한번 만나보라니까. 저는 싫다고 거절했지만 혜림이의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만남에선 사람이 180도 달라져 싹싹하게 굴더군요. 처음엔 그렇게 뚱하더니 다시 만나니까 세상 싹싹하고 재미있는 겁니다. 그땐 정말 쑥스러워서 그랬나 보다 했죠. 그렇게 영진이와 저는 만나다가 나중에 연애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귄 지 반년쯤 되었을 때 혜림이가 또다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겨우 통화가 됐을 때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슬기야,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여기서 차 2시간 걸리는 지방인데 나 그 오빠랑 살림 합치기로 해서 내려왔어.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너 간호대 준비한다며. 아, 됐어. 그냥 준비 안 할 거야. 나 그 오빠랑 결혼할 거야.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도대체 어떤 남잔데 그래? 직업은 뭔데? 몇 살인데? 나보다 12살 많고 직업은 뭐 그냥 사업 준비 중이야. 야, 박혜림, 너 미쳤어? 직업도 불분명한 띠동갑 백수 아저씨랑 동거를 하겠다고? 너 인생 망칠 일 있어? 아, 제발 정신 좀 차려. 저는 진심으로 걱정되어 말린 건데 혜림이는 오히려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야, 말 함부로 하지 마. 네가 그 오빠에 대해서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너 대기업 다닌다고 사람 무시해? 뭐라고? 야, 박혜림,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해? 아, 짜증나네 진짜. 됐고, 내 인생이니까 신경 꺼. 그러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길로 잠적해버렸습니다. 제 번호는 아예 차단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영진이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진이는 심드렁하게 대꾸하더라고요. 박혜림 원래 지멋대로 사는 애잖아. 그냥 냅둬. 지가 좋아서 간다는데 네가 말린다고 듣겠어? 걔는 아무도 못 말려. 너도 친구잖아. 좀 말려봐. 내가 왜? 슬기야, 너 그거 오지랖이야. 알아서 살라 그래. 그때는 영진이의 그 무심함이 그저 친구의 성격을 잘 아는 탓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혜림이와는 또 인연이 끊겼어요. 저는 그 후로도 영진이와 인연을 더 연애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어요. 영진이 번호로 혜림이에게도 청첩장을 보냈지만 혜림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저도 단념했죠. 아, 혜림이와의 시절 인연이 다했구나 라고요. 이제 남편이 된 영진이와의 신혼 1년은 꿈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가정적이었고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했으니까요. 하지만 딱 1년이 지나자 남편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정하던 눈빛은 싸늘하게 식었고 별거 아닌 일에도 너는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며 짜증을 내기 일쑤였습니다.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주말이면 피곤하다고 잠만 자거나 연락이 두절된 채 밖으로 돌 때도 많았죠. 저도 갑자기 변해버린 영진이의 태도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요즘 왜 그래? 나한테 불만 있어? 여자 생긴 건 아니지? 아, 또 시작이네. 사람 좀 들들 볶지 마.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는데 너까지 왜 이래?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고 싸우거나 서로 말을 안 하거나 두 가지였습니다. 남편의 태도 변화에 저도 지쳐가고 말라가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저는 지방 출장이 있어서 이틀 정도 집을 비웠다가 저희 집으로 오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집 근처에서 익숙한 누군가가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죠. 놀랍게도 혜림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내렸어요. 혜림아. 제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여자가 뒤를 돌았습니다. 혜림이가 맞았습니다. 혜림이도 좀 당황한 얼굴이더라고요. 너 여기 어쩐 일이야? 그러자 혜림이가 그러더라고요. 아, 실은 나 이 동네에 아는 언니가 살아서 잠깐 왔다가 너도 이 동네 산다는 거 기억나서 괜히 둘러보고 있었어. 근데 진짜 이렇게 너랑 마주칠 줄은 몰랐는데. 그 말에 저는 좀 놀랐습니다. 완전히 저를 잊고 살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나서 이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뇨. 그동안 혜림이에게 섭섭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혜림이가 먼저 그러는 겁니다.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 그렇게 저희는 근처 카페에 가서 대화를 좀 나누었습니다. 혜림이는 그 12살 연상 남자랑은 진작 헤어졌다며 고생을 많이 했는지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 섭섭하고 미워했던 마음도 잠시 초췌해진 친구의 모습을 보니 반가움과 안쓰러움이 앞섰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저도 요즘 남편 때문에 힘들었던 속사정을 혜림이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영진이가 요즘 너무 변했어. 툭하면 화내고 밖으로만 돌고. 내 직감인데 꼭 딴 여자가 생긴 것 같기도 해. 제 하소연을 듣던 혜림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그건 아닐 거야. 영진이가 어떤 애인지 잘 아는데 그럴 리 없어. 그냥 권태기일 거야. 내가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그 따뜻한 위로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짓이었는지 알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죠. 그 이후로도 남편과의 사이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죠. 결정적인 사건은 제가 엄마가 아프셔서 친정에 가서 며칠 있다가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며칠 비운 집안을 정리하려고 안방 침대 시트를 걷어내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침대 밑에 발끝에서 뭔가 걸리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런데 그것은 은색 체인에 독특한 참장식이 달린 팔찌였습니다. 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익숙한 물건이었어요. 왜냐면 바로 혜림이 팔찌였거든요. 바로 얼마 전 만났을 때 혜림이 팔목에 이 팔찌가 있던 걸 봤었습니다. 디자인이 독특하다고 하니 외국 여행 갔다가 산 거라고 했던 기억도 나고요. 그런데 그 팔찌가 저희 집 침대 밑에서 발견된 거예요. 순간 머리를 둔기로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혜림이를 저희 집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게 기억나더라고요. 아, 그게 나를 보러 온 게 아니었구나. 내 남편을 만나러 왔다가 마주친 거였구나. 게다가 내가 없을 때 우리 집까지 들어왔던 거구나.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소름이 확 끼치고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저도 없는 집에서 발견된 혜림이의 물건. 그 두 사람은 곧 불륜 사이라는 증거겠죠. 이것들이... 저는 남편과 박혜림의 불륜 현장을 잡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안방 화장대 구석 잘 보이지 않는 틈새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찍히길 기도하면서요. 그렇게 일부러 자리도 비웠건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며칠 뒤 퇴근하고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짐승처럼 날뛰는 남편이었습니다. 야, 이슬기! 너 이거 뭐야? 어? 남편의 손에는 제가 숨겨둔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들킨 거였죠. 너 진짜 미쳤어? 돌았냐고! 나 감시해? 남편은 카메라를 바닥에 내동댕이 쳐 박살을 내버리더니 씩씩거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진짜 소름 끼쳐서 너랑 못 살겠다. 의부증도 정도껏 해야지. 맨날 여자 있냐고 들들볶더니 이제 집안에 몰카를 설치해? 이럴 거면 이혼해. 당장 이혼하자고. 자기가 바람 피운 건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꼴을 보니 저도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더군요.
놀고 있네. 너 박혜림이랑 바람 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제 입에서 박혜림 이름이 나오자 남편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수습하며 더 크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뭐? 박혜림? 소설 쓰냐? 와, 너 진짜 정신병 있구나. 걔랑 나랑 그냥 친구야. 의심할 걸 의심해. 웃기지 마. 내가 침대 밑에서 박혜림 팔찌 발견했어. 여기 드나든 거 다 안다고. 저는 혜림이의 팔찌를 남편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야, 그게 혜림이 거라는 증거 있어? 그깟 팔찌 디자인 비슷한 게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너 지금 그 팔찌 하나 때문에 생사람 잡는 거야? 와, 진짜. 너 무슨 정신병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는 남편. 저는 억울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좋아. 그렇게 떳떳하면 혜림이 불러. 삼자 대면해. 내 눈앞에서 직접 아니라고 말해보라고. 참나. 그래, 불러. 걔가 들으면 기가 막혀 하겠네. 그렇게 박혜림을 카페로 불렀고 삼자 대면이 이루어졌습니다. 혜림이는 들어올 때부터 팔짱을 끼고 아주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더군요. 야, 이슬기, 너 미쳤니? 나랑 영진이 사이 의심한다며? 우리 친구야. 근데 그런 의심을 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문제의 팔찌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럼 이건 뭐라고 설명할 건데? 이거 네 거 맞지? 우리 집 안방 침대 밑에서 나왔어. 변명해보라고. 혜림이는 팔찌를 힐끗 보더니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와, 진짜 너 무슨 병 있니? 이거 내 거 아니야. 비슷하긴 한데 내 건 얼마 전에 다른 친구 줬어.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니? 너 이거 한국에 없는 디자인이라고 했잖아. 이 팔찌가 니네 안방에서 왜 발견됐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내 거 아니라고. 너 진짜 이상해졌다. 어떻게 친구랑 남편을 의심해? 영진이랑은 나랑은 친구야, 친구. 애초에 너네들 내가 소개해준 거 까먹었니?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거들었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도 말을 안 들어먹는다. 미안하다, 혜림아. 괜히 너까지 오라가라 하고. 둘이서 눈빛을 교환하며 저를 정신나간 여자 취급하는 꼴을 보니 뒷목이 당기고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증거가 없었죠. 와, 너희들 진짜 천벌 받을 거야. 끝까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천벌은 무슨... 야, 왜 나한테 난리야? 넌 내가 우스워? 나 기분 나빠서 더는 못 앉아 있겠다. 갈래. 니들 집안일은 니들끼리 알아서 해결해. 나도 여기 못 있겠다. 야, 이슬기. 이혼 서류 준비할 테니 그런 줄 알아. 그렇게 혜림이가 먼저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저희 뒤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다짜고짜 저희 테이블로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천하의 나쁜 년아! 하고는 혜림이의 싸다기를 날리는 겁니다.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경악했는데 그 와중에 그 여자가 혜림이의 머리채를 휘어잡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귀싸대기를 날렸고요.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쩍 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였죠. 아! 뭐야? 당신 누구야? 이거 안 놔? 혜림이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아주머니의 악력은 대단했습니다. 머리채를 잡은 손을 흔들며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네 년이랑 놀아난 이상목 와이프다 이년아. 내 남편하고 놀아난 것도 모자라 저 남자하고도 놀아났지? 놀아난 남자가 한둘이 아니던데. 내가 다 알아 이 더러운 년아. 이상목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혜림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군요. 제 남편도 기겁하며 일단 그 여자를 말렸습니다. 아니, 아주머니 왜 이러세요? 말로 하세요. 남편이 혜림이를 보호하겠다고 끼어들자 아주머니와 같이 온 남자분이 다가와 제 남편을 말리더라고요. 아, 당신은 또 누구야? 이상목이 우리 매형이다. 이 여자가 매형하고 바람난 여자고.
당신도 정신 차려. 이 여자 바람도 양다리 피는 여자야. 남편은 멍청한 표정으로 혜림이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양다리? 남편의 그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라니. 상황을 보니 박혜림은 제 남편뿐만 아니라 이상목이라는 남자와도 바람을 핀 모양이었습니다. 그 여자분은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자기 남동생이랑 박혜림의 뒤를 밟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증거를 잡다 보니 박혜림이 자기 남편인 이상목뿐만 아니라 제 남편인 김영진과도 모텔을 드나드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여자는 혜림이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저한테 말하더군요. 이봐요. 당신 남편 바람핀 거 맞아. 내가 뒤에서 다 듣고 있었는데 속이 다 터지네. 내가 2년 따라다니면서 증거 수집 다 했는데 당신 남편하고 모텔 드나드는 것도 내가 다 찍었거든. 사진 원하면 다 줄게요. 어디서 뻔뻔하게 거짓말이야. 내가 듣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온 거야. 저는 경악해서 남편을 돌아봤고 남편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더라고요. 그 소동은 결국 경찰이 출동해서야 끝이 났습니다. 박혜림과 그 아주머니, 남편과 저까지 다 같이 경찰서에 가야 했고 아주머니는 거기서 가슴을 치며 박혜림이 어떤 여잔지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폭력은 안 된다며 그 건에 대해선 따로 합의를 해야 한다고 했고요. 후에 저는 그 아주머니에게 연락처를 받았고 남편과 박혜림이 바람을 핀다는 결정적인 증거들도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도 박혜림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했고요. 저한테는 그 아주머니가 은인인 셈이었죠. 증거가 없어서 오히려 의부증으로 몰릴 뻔했는데 떡하니 나타나 저를 도와주고 증거도 주셨으니까요.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했고 나중에 위자료 소송으로 받은 비용에서 좀 떼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증거받은 비용으로요. 그렇게 박혜림은 졸지의 2가정의 상간녀로 소송을 2개나 당했죠. 남편은 그제야 무릎 꿇고 빌더군요. 여보, 내가 미쳤었어. 혜림이가 꼬셔서 한 번만 용서해줘. 걔랑 진지한 사이도 아니었어. 걔 원래 그런 애잖아. 아무 남자하고나 놀아나고. 전에 살던 그 남자도 유부남이었대. 내가 미쳤지 그런 애라. 슬기야, 나 한 번만 봐줘. 어?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너만의 사랑인 줄 알았는데 양다리라서 자존심 상하니? 박혜림 욕할 것 없어. 둘이 아주 잘 어울려. 끼리끼리 아주 멋진 바퀴벌레 한 쌍이야. 둘이서 꼭 붙어 지내. 소송장은 곧 날아갈 테니까.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야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부모님이랑 혜림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질이 별로 안 좋아 보인다고 했던 말이요. 그냥 놀기 좋아하고 술 좋아해서 한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부모님이 보시기에 박혜림은 싹수가 노란 인간이었겠죠. 그럼 박혜림과 어울려 다니는 제가 걱정스러우셨을 테고요. 박혜림은 겉으론 밝고 활발해 보이지만 그 시커멓고 비열한 속내가 아마 부모님 눈에는 보였을 겁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박혜림은 제가 뭔가 잘 됐을 때마다 연락이 안 됐어요. 회사 들어갔을 때도 연락이 안 되고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을 때도 연락이 두절됐죠. 심지어 그 남자친구는 자기가 소개해준 거면서 말이에요. 저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땐 사라지던 그 친구. 게다가 결국은 제 남편하고 바람까지 피며 뒤통수를 쳤던 그 친구. 내 인생에 다시는 없어져야 할 최악의 인연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끊길 듯 끊기지 않았던 그 인연. 이제는 정말 깨끗이 도려내고 살려고 합니다. 남편도 박혜림도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어이없고 기막힌 사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친정 갈 때는 공주처럼 가고 시댁 갈 때는 거지처럼 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에 굳이 왜 그래야 되나
친정이든 시댁이든 잘 차려입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요. 결혼 2년 차인 지금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나도 잘 알겠더라고요. 왜냐고요? 제 모든 걸 탐내는 시어머니 때문이죠. 저희 어머님은 저희 남편이 5살일 때 이혼을 하시고 홀로 아들을 키워내신 여장부세요. 작년에 환갑을 하셨는데 사실 외모만 보면 나이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젊고 세련되게 사십니다. 물론 요즘 환갑이 옛날 환갑이랑 달라서 한창 청춘이라는 거 저도 잘 알지만 어쨌든 저희 어머님은 다른 또래분들하고 같이 있어도 확 젊어 보이는 느낌이셨거든요. 나름 관리도 열심히 하시고 옷차림이나 분위기도 40대 같은 느낌으로 젊게 입는 걸 좋아하세요. 새치 염색도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하시고요. 유행에도 민감하셔서 요즘 뭐가 유행하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하냐, 그런 것도 잘 물어보세요. 저도 처음엔 그런 게 다 좋아 보였습니다. 젊고 활기차게 사시는 것,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거부감이 없으신 것도 다 좋더라고요. 나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관리 잘하고 세련되게 새로운 유행도 잘 받아들이면서 젊게 살아야겠다 다짐했을 정도로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욕심이 며느리인 제 물건을 향해 있다는 거였습니다. 보통 어머님들은 며느리가 뭐 하나 사오면 아이고 돈 아깝게 뭘 이런 걸 사왔니 하시면서도 뒤돌아서면 동네방네 자랑하시잖아요. 저도 어머님이 내심 그렇게 하시겠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어버이날이나 명절 혹은 생신 때 원피스며 명품 화장품이며 좋은 것들만 골라서 해다 바쳤어요. 그때마다 어머님은 입이 귀에 걸리셔서는 어머나 예림아 너는 내 취향을 어쩜 이렇게 잘하니? 고맙다 너무 마음에 들어 라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죠. 저도 어머님이 좋아하시니 기뻤습니다. 저는 지금은 광고회사에 다니지만 예전에 패션회사에 다닌 적도 있고 평상시에도 옷이나 액세서리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아이템을 다양하게 매치해보는 것도 좋아하고 독특한 아이템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렇기에 어머님이 제가 사드리는 걸 좋아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셔서 저도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런데요, 딱 거기까지만 좋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님은 제가 선물한 물건을 넘어 제가 걸치고 있는 것, 들고 있는 것, 심지어 제가 아끼는 소장품까지 하나하나 스캔하고 탐내기 시작하셨거든요. 한 번은 같이 식사를 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추운 겨울이었는데 목이 좀 휑한 느낌이라 목도리를 하나 두르고 갔죠. 그 목도리는 백화점에서 산 제품이고 가격은 3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색깔이 독특하고 예뻐서 제가 특히나 좋아했던 제품이었죠. 그런데 어머님과 약속을 잡은 식당으로 갔는데 어머님이 제 목도리를 뚫어져라 보시더라고요. 어머, 예림이 목도리 예쁜 거 했네. 색깔 참 화사하다. 아, 그런가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니, 근데 목도리는 참 예쁜데 너랑은 그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네. 네? 네가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잖아. 그렇다 보니 그거 하니까 얼굴이 더 칙칙해 보여. 예, 아들아. 그렇지 않니? 남편은 무심하게 저를 보더라고요. 그런가? 원래 좀 까무잡잡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휴, 남자들이 뭘 알겠어. 내가 보니까 너 평소보다 얼굴이 더 어두워 보인다. 너한테 안 받는 색이야. 이리 줘봐. 그런 건 나같이 하얀 얼굴이 잘 받을 것 같네. 내가 한번 해봐도 되지? 라고 하시며 손을 내미시더라고요. 좀 황당했지만 거기다 대고 싫다고도 할 수 없잖아요. 네, 어머님 하고 목도리를 빼서 건네드렸죠. 어머님은 냉큼 그 목도리를 두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손거울을 꺼내 이리저리 보시며 저희 남편한테 묻는 거예요. 아들, 어때? 엄마 잘 어울려? 엄마가 하니까 괜찮네. 그렇지.
내가 핑크, 노랑, 오렌지 이런 색이 참 잘 봤거든. 그러면서 제 목도리를 한참 이래저래 보시더라고요. 예림아, 나한테 이거 팔아라. 너는 네 피부톤에 맞는 색깔로 하나 새로 사고 내가 돈 줄게. 아,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제가 비슷한 걸로 하나 사드릴게요. 아유, 됐어. 내가 돈 줄 테니까 네가 새로 사. 나는 그냥 이거면 됐어. 저도 좋아하는 목도리였기 때문에 어머님이 막무가내로 저러시는 게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싫다고 도로 달라고 하기에도 좀 멋쩍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어머님은 대뜸 지갑에서 2만 원을 꺼내서 주시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30만 원 주고 산 건데 2만 원을 주시니까요. 자, 너도 가서 네 피부톤에 맞는 걸로 하나 사. 아, 아니요, 어머님. 괜찮습니다. 집에 또 다른 목도리도 있고요. 그냥 어머님 가지세요. 저는 어머님이 주시는 2만 원을 거절했습니다. 어머, 그래도 되니? 아, 고맙다. 잘 쓸게. 결국 그날 제 목도리는 어머니 목에 감긴 채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 가방을 보시더니 예쁘다고 이런 건 어디서 사느냐며 또 한참을 만지작거리시다가 매보시더니 대뜸 자기한테 잘 어울린다고 그냥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막 예쁘다고 계속 만지고 자기 물건 빼서 가방 안에 넣으려고 하시는데 어쩌나요. 어쩔 수 없이 어머님 가지세요 그러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선글라스도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운전할 때 눈이 잘 부셔서 접이 선글라스를 하나 들고 다니는데 세상에 이런 것도 다 있냐며 이번엔 물어볼 것도 없이 자기가 이거 할 테니 저는 새로 사랍니다. 별로 비싸 보이지도 않는데 괜찮지 하시면서요. 그중 가장 치사스러운 건 액세서리였습니다. 제가 하고 있던 진주 귀걸이가 예쁘다며 또 나 한번 해보자를 시전하시더군요. 결국 그냥 빼서 드렸고요. 그런 건 너무 사소해서 말하기도 뭐합니다. 예쁘고 좋아 보인다고 한 번만 해보자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싫다고 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곤란해서 남편을 보는데 남편은 오히려 엄마는 며느리가 하는 건 다 좋아 보이나 봐. 그러면서 실실 쪼개고 있습니다. 그래. 예림이가 워낙 센스 좋고 그래서 그런지 다 좋아 보인다. 진짜 사이좋은 고부관계네. 그러니? 꼭 엄마랑 딸 같지? 그러니까 나보다 예림이가 더 엄마 딸 같아. 그러면서 막 웃는 겁니다. 딸 물건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훔쳐가는 엄마도 있나요? 몰라서 저러는 건지 알고도 저러는 건지 어이가 없었죠. 제가 시댁을 가거나 밖에서 만날 때는 그나마 양호합니다. 저희 집에 오실 때는 더 심해요. 저희 안방 마음대로 들어오셔서는 이것저것 서랍 열어보시고 제 화장대에 있는 화장품도 막 뚜껑 열어서 발라보시고 그러면서 예림이는 화장품도 좋은 거 쓰네. 이런 것도 향이 참 고급지다. 그러면서 샘플 남는 거 없냐고 하세요. 아, 샘플 그런 건 없는데. 비싸 보이는데 샘플 그런 것도 안 챙겨주디? 아우, 나도 써보고 싶은데. 아니면 공병에 좀 덜어줄래? 공병 없어요, 어머님. 아, 왜 없어? 반찬통 그런 데라도 조그맣게 들어줘. 그러면서 작은 반찬통 같은 걸 막 들고 옵니다. 진짜 덜어갈 기세로요. 화장품을 어떻게 반찬통에 덜어가겠나요? 결국 제 입에서 어머님 그냥 가지세요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그러시는 거죠. 그날 이후 어머님이 집에 오시는 날에는 웬만한 건 싹 쓸어서 숨겨놓았습니다. 자꾸만 달라고 하시니까요. 그리고 웃긴 게 제가 그럴 때마다 새 걸로 그냥 사드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건 또 싫으시답니다. 제가 새 걸 사드린다고 해도 괜히 헛돈 쓰고 돈 쓸 생각 말래요. 새 거 사드린다는데도 싫다면서 제 건 갖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시댁에서든 밖에서든 어머님을 만날 때는 액세서리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가방도 잘 안 매는 거 후줄근한 걸로 일부러 들고 갔습니다. 제가 원래는 어딜 가든 꾸미는 거 좋아하고 액세서리도 이것저것 매치하는 거 좋아하는데 어머님을 만날 때만큼은 엄청 대충대충 하고 다닌 거죠. 가방도 좀 오래되고 낡은 거 일부러 들고 다니고요. 그런데 그런 거 들고 가면 귀신같이 눈치채고 달라고 안 하세요. 어쨌든 그렇게 가방은 일부러 안 좋은 거 들고 갔는데 그랬더니 이번엔 언제 보셨는지 제 가방 속 지갑까지 예쁘니 어쩌니 탐을 내시는 거예요. 당신도 한번 보자니 어쩌느니 해서 보여드렸는데 또 갖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저희 엄마가 선물로 주신 거라서 절대 뺏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선물 받은 거라서 안 될 것 같다고 어머님 다음에 필요하시면 사드릴게요 그러면서 어머님 손에 들린 지갑을 도로 갖고 갔더니 그때부터 표정 싹 굳어서는 말도 거의 안 하시고 냉랭해지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어머님의 눈치가 너무 보이는데 남편은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게 너무 짜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남편에게 말했죠. 어머님 진짜 왜 그러셔? 이제 하다 지갑까지 달라고 그러시는 거야? 엄마가 무슨 지갑을 달라 그래. 예쁘니까 한번 보자고 한 거지. 그냥 구경 차원에서. 뭔 소리야. 그거 달라고 그러시는 거잖아. 그리고 나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어머니한테 물건 뺏긴 게 한두 개가 아닌 거 몰라? 제 말에 남편이 확 기분 나빠 하더라고요. 엄마가 물건을 뺐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맞잖아. 내가 틀린 말해? 아무리 그래도 기분 나쁘네. 우리 엄마가 무슨 도둑이야? 그럼 그게 도둑이 아니고 뭔데? 그 말이 목구멍까지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저는 그 후로 일부러 엄청 후줄근하게 다녔는데 남편은 저보고 오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오버인지 아닌지 보여주겠다고 어머님이 또 그러시면 내가 당신을 콕콕 찌를 테니 직접 보라고 했습니다. 그 어머님 댁에 갔을 때였어요. 평소에는 편한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그날은 볼 일이 있어서 어딜 갔다가 저녁에 어머님 댁으로 바로 가는 거다 보니 구두를 신고 갔습니다. 구두가 신상 구두라서 약간 걸리긴 했는데 설마 액세서리나 가방도 아니고 신던 구두를 달라고는 안 하시겠지 생각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 눈이 제 구두에 꽂히는 순간 또 이글이글 하시더군요. 거기서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제 구두에 발을 쑥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예림아, 이 구두 너무 예쁘다. 근데 나한테 사이즈 딱이네. 너 사이즈 몇이니? 저 240인데. 그래, 나는 235인데 나한테 딱이다. 딱은요, 어머님. 지금 커서 뒤가 좀 남는데. 이 정도야 널널해야 편한 거고. 정 안 되면 깔창 하나 깔면 되지. 어떠니 아들아? 남편은 또 평소처럼 잘 어울리네 하려다가 제가 옆구리를 콱 찔렀습니다. 그제야 이게 내가 말한 그런 상황이구나 인지한 건지 정신을 차리고 말하더라고요. 에이 엄마는 내가 하나 사줄게요. 이건 이 사람 구두잖아. 그렇긴 한데 아까 보니까 혜림이가 좀 불편해 보이더라. 나는 젊었을 때부터 보험 영업한다고 구두 많이 신고 다녀서 익숙하거든. 근데 혜림이는 맨날 운동화만 신고 다니다 보니 이런 게 안 편한가 봐. 아니요, 어머님. 저도 잘 신는 건데. 근데 이거 봐. 나한테 잘 어울리지? 나 안 그래도 이런 구두 하나 있었으면 했거든. 딱이다, 딱. 막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남편을 흘겨봤는데 남편은 또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거 나한테 주고 너는 내가 새 신발 하나 줄게. 네? 마침 나도 선물 받았는데 아예 안 신는 거 있거든? 신발이 별로라서가 아니라 나한테 살짝 커서 그래. 그러면서 신발장 안에서 투박하기 짝이 없는 할머니 신발 같은 걸 꺼내주시는 겁니다. 한 번도 안 신은 새 거라며 저보고 신으라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신나요? 저희 엄마 연세에도 안 신을 법한 신발인데요.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한번 신어봐. 이거 이래봬도 좋은 거야. 비싼 거. 얼마나 편한데.
나도 사이즈만 맞으면 신겠는데 좀 커. 아니요, 진짜 괜찮아요, 어머니. 참나, 이런 게 발이 얼마나 편한데. 그럼 너 뭐 신고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드린다는 말도 안 했는데 당연히 제 신발을 가지시겠다는 뜻이었죠. 저는 결국 남편이 옛날에 신었던 슬리퍼를 신고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차 문을 닫자마자 폭발했죠. 봐봐, 이래도 아니야? 나 신발까지 뺏겼어. 남편도 이번엔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더라고요. 아니, 그럼 당신이 싫다고 하지. 뭐라고? 그럼 내가 어머님한테 좋다고 가지라고 말씀드렸어? 싫다는 티 냈는데도 어머님이 막무가내로 들고 가신 거 아니야. 아니, 내 말은 좀 단호하게 말하지 그랬어. 그게 말이야? 그럼 당신이야말로 당신 엄마니까 단호하게 말하지 그랬어. 와이프 물건 좀 그만 갖고 가시라고. 아들이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 그럼 며느리는? 며느리가 더 힘들지. 근데 어쨌든 우리 엄마는 네가 좋아서 주는 줄 알겠지. 솔직히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이렇게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줄 꿈에도 모르실 거다. 뭐라고? 됐고 차 돌려. 뭐라고? 차 돌리라고. 나 어머님한테 가서 내 물건 다 들고 올래. 난리 치시든 말든 그냥 기분 나쁘다고 하고 다 들고 올래. 앞에서 왜 말 못하냐고? 그래, 알았어. 이제 앞에서 말할게. 내 딴에는 어머님 기분 나쁘실까봐 참은 건데 그렇게 말하니 나도 못 참겠네. 당신하고 이혼하는 한이 있어도 이제 앞에서 어머님한테 직접 얘기할게. 남의 물건 작작 좀 탐내시라고. 야, 너 말 그따위로 할래? 네가 먼저 안 했어? 그렇게 남편과 저는 차 안에서 대판 싸웠습니다. 저는 정말 어머님 댁에 가서 물건 다 들고 오고 남편하고도 결판을 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남편도 제가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가겠다고 난리치니까 한숨 쉬며 그러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그깟 물건 몇 개 가지고 유세는? 만약에 엄마가 또 그러면 앞으로 내가 사줄게. 내가 용돈에서 새 걸로 더 좋은 걸로 사주면 될 거 아니야. 남편의 그 무책임한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좋아. 그럼 어디 두고 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는 앞으로 어머님이 제 물건을 가져가실 때마다 남편 용돈으로 무조건 더 좋은 걸 새로 사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어요. 저는 친한 친구를 만나서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얘기를 가만 듣고 있던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우리 어머님이 그러는 게 무슨 심리인지 추측이 간다면서요. 왜? 왜 그러는 것 같아? 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며느리가 비싸고 좋은 거 쓰는 게 아깝고 괘씸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 뭐라고? 설마. 그렇잖아. 네가 매번 새 걸로 사드린다고 한다며. 그럼 정말 그 물건이 갖고 싶었으면 당연히 새 물건을 받고 싶어 하지. 누가 헛물건 받고 싶어 하겠어? 생각해보니 그러네. 새 물건 쓰면 또 아들 돈 쓸까봐 아까우신 거지. 그러니까 그건 싫고 며느리 물건 그냥 달라고 하시는 거야. 한마디로 아들 돈으로 산 거니까 내가 갖고 가겠다 이 뜻 아니겠냐고. 가만 생각해보니 친구 말이 진짜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게 갖고 싶으셨다면 당연히 새 제품을 가지고 싶지 뭐하러 남이 쓰던 헌 제품을 갖고 싶겠나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득달같이 달라고 해놓고 정작 그 뒤에는 제가 준 물건을 잘 쓰지도 않으신 게 기억났죠. 제가 남편 돈으로 좋은 거 한다고 생각해서 아깝고 안 입고 와서 부득부득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차라리 잘 됐다 싶었죠. 앞으로 어머님이 또 제 물건을 탐내시면 남편이 자기 용돈에서 제 거 사주기로 했잖아요. 자기 아들 돈 쓰게 하기 싫어서 그렇게 한 건데 제가 새 물건으로 받아낸다고 하면 어머님이 어떤 반응이실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얼마 뒤 집안 행사가 있어서 모였다가 식사가 끝났을 때였습니다. 일어나기 전 가볍게 립스틱을 꺼내 입에 발랐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또 저를 빤히 보시더라고요. 그 색 차분하고 예쁘다. 와인색이니? 네. 이리 줘봐라.
나는 이런 색은 사본 적이 없어서. 하면서 손을 뻗으시는 겁니다. 그 순간 남편이 당황해서 에이, 엄마. 내가 새 걸로 하나 사줄게. 여기 바로 앞에 백화점 있거든? 라고 말렸죠. 하지만 어머님은 됐다면서 그냥 한번 발라만 보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냥 발라보고 돌려준다고요. 물론 저렇게 말하고 돌려주신 적은 한 번도 없지만요. 저는 이번에는 쌩긋 웃으며 립스틱을 통째로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막 신나서 바르시더라고요. 어머님 마음에 드세요? 나한테 딱이네. 너한테는 색이 좀 뜨는데 나한테는 딱 좋다. 내가 쓰는 게 낫겠는데? 너는 새로 하나 사든가 하고. 그러면서 또 챙기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냉큼 그랬습니다. 네, 그럴게요, 어머님. 제가 평소와는 다른 반응이자 어머님도 의아해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제가 쩔쩔 매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는데 이날은 흔쾌히 바로 드렸으니까요. 어머님 하세요. 그리고 저는 새 거 하나 살게요. 여보, 얼른 일어나자. 앞에 백화점 들러봐야지. 알았어. 그렇게 저희는 예정에도 없는 백화점에 갔습니다. 저는 거기서 명품 화장품 브랜드에서 신상 립스틱을 골랐죠. 가격은 8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님 눈이 휘둥그레졌죠. 세상에 8만 원? 립스틱이 이렇게 비싸니? 아까 어머님한테 드린 건 그 정도는 아니고 3만 원짜리였어요. 어머님한테 새 거 사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꼭 마음에 든다고 하시니까 그냥 그건 드릴게요. 저는 어머님 말씀대로 새로 하나 사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걸 사고 남편에게 얼른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어머님 눈치를 보며 그걸 계산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남편도 무슨 8만 원짜리 립스틱을 사냐 하겠지만 자기가 뱉어놓은 말도 있고 어쨌든 자기 엄마가 제 립스틱 들고 갔으니 사줘야지 어쩌겠나요. 울며 겨자 먹기였죠. 그 모습에 어머님도 표정이 뜨악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제가 쓰다만 헌 립스틱 같고 저는 눈앞에서 자기 아들 돈으로 8만 원짜리 신상 립스틱 새로 샀으니까요. 그날 집으로 오는데 어머님 기분 상하셨는지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든가 말든가 저도 신경 안 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봤는데 정작 제가 드린 립스틱 쓰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드린 가방이며 액세서리도 그렇게 잘 쓰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친구 말대로 자기 아들 돈 주고 좋은 거 사는 것 같아서 얄미워서 뺏은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남편 돈도 아니고 제 돈으로 산 것도 많은데 말이죠. 어쨌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뒤로 하루는 시댁에 갔는데 어머님이 저보고 코트 새로 샀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번엔 갖고 싶다가 아니라 그냥 물어보신 거긴 한데 저는 옳다구나 싶어서 그랬습니다. 왜요 어머니? 이거 마음에 드세요? 입어보실래요? 아니, 못 보던 거라서 그냥 물어본 거지. 왜요? 어머님 제 물건 좋아하시잖아요. 한번 입어보세요. 여기요. 됐다니까. 아이 참, 어머님 피부톤 밝아서 이런 색 잘 받으시잖아요. 저는 안 입겠다는 어머님께 억지로 코트를 얹어드렸습니다. 예쁘다. 여보, 어머님 이거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드리고 나는 새로 사줄래? 나 안 그래도 마음에 드는 거 있었거든. 그 순간 어머님이 눈이 뒤집히시더니 제 코트를 확 벗어서는 저한테 주시는 겁니다. 내가 언제 이거 갖고 싶댔니? 내 스타일도 아니야. 나는 이런 치렁치렁한 거 딱질색이야. 괜찮지 않아요, 어머니? 아유, 됐다. 그리고 너도 돈 좀 아껴라. 왜요, 어머님? 이거 오래된 거예요. 한 7년 됐나? 근데 어머님 갖고 싶으시면 드린다니까요. 됐다니까. 내가 거지니? 네가 7년이나 입은 코트 가지게? 사드린다고 해도 매번 싫다고 하시니까. 아유, 됐어. 그리고 너 우리 아들한테 자꾸 뭐 사달라고 하지 마라. 어머님한테 드리면 저는 뭐 입나요? 저도 받아야죠. 됐다고.
놔줄 필요 없으니까 이거 네가 들고 가. 어머님은 씩씩거리시더라고요.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어머님이 제 물건 달라고 하시는 게 싹 사라졌습니다. 어머님도 깨달으신 거예요. 며느리 물건 뺐으면 결국 자기 아들 생돈 나가는 일이라는 걸 말이죠. 자기 아들이 힘들게 번 돈 며느리가 다 쓴다고 생각해서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 악착같이 뺏으셨는데 정작 며느리는 헛물건 보내고 새 물건 다시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배가 아프시겠나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제 물건 갖고 싶다는 말씀을 아예 안 꺼내십니다. 어머님의 그 희한한 무력은 결국 금쪽 같은 아들의 생돈 앞에서는 깨끗이 사라진 거죠. 이제는 제가 뭐 하나 사드린다고 해도 돈 아껴라. 우리 아들 고생해서 번 돈인데 함부로 쓰지 마라고 하시며 잔소리 하시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생경하고 웃음이 나는지 모릅니다. 시댁 갈 때마다 내 물건 빼앗기고 속상한 데다 남편이랑 싸우기까지 하니 너무 짜증났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서 너무 속 편하네요. 아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닙니다. 겉으론 세련된 척하지만 속으론 며느리 것만 탐내는 얄미운 시어머니, 그리고 입만 산 남편. 저도 가만히 참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그럴 일 없겠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키우며 하루하루 굳세게 살고 있는 40대 싱글맘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으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이혼한 이야기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막장 드라마 그 자체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10년 했는데 그 10년의 생활이 처참한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 절망감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저와 전 남편 이중현은 결혼 후 1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 자체도 힘들었지만 저를 더 힘들게 만든 건 바로 시아버지 때문이었어요. 병원에서도 저희 부부 난임의 원인은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둘 다 건강했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아이가 안 생겼죠. 분명 이유가 확실하지 않다고 했는데도 시아버지는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저에게 폭언을 퍼부으시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게 음식 솜씨도 이렇게 없냐? 반찬 꼬라지하고는. 맘 같아서는 당장 이혼시키고 싶다. 아니 남의 집대를 다 끊어놓을 작정인 건지. 이래서 여자가 집안에 잘 들어와야 되는 거야. 아버님의 말들은 전부 가슴에 대못으로 박혔습니다. 아버님이 저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셨음에도 그래도 제가 꾹 참고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어머님과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나마도 아버님 대신 늘 저에게 미안해하셨고 또 저에게 나름 잘해주셨어요. 가끔 아버님이 또 저에게 뭐라고 하시려고 하면 어머님이 말리거나 다른 말로 돌리신 적도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엄청 적극적으로 제 편이 되어주신 건 아니지만 그 정도도 저는 너무 감사했죠. 또 남편하고도 사이가 좋았고 부부 사이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아버님의 폭언에도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아이가 우리 부부를 찾아오겠지 조금은 마음을 놓고 또 조금은 포기를 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너무 간절할 때보다 좀 포기하면 생긴다는 말도 있던데 그 말이 정말인가 봅니다. 결혼하고 10년 만에 포기하고 있던 아이가 찾아왔거든요. 임신 테스트기 2줄이 떴는데 혹시나 해서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해지면 그때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병원에서 임신 5주차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던지 저도 모르게 눈물도 좀 나더라고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곧장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이 그토록 구박했기에 가장 먼저 아버님께 알리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어쩐 일이냐는 어머님을 보며 두 분 다 앉아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임신했어요. 순간 아버님은 돋보기를 급하게 찾아 끼시더니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셨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이냐? 임신? 네, 오늘 병원 가서 확인하고 오는 길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디 보자. 요 조그만한 게 우리 손주라니. 아유, 잘됐다, 잘됐어. 너무 고생 많았다, 아가. 아버님은 초음파 사진을 보고 또 보시더니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로 일어나셨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이렇게 임신이 될 걸 그렇게 안달복달 오래도 기다렸네. 잘됐다, 잘됐어. 너 오늘 밥 먹고 가라. 집에 한우 세트 선물 들어온 게 있는데 당장 우리 며느리 고기부터 구워줘야지. 저한테 막말을 일삼던 아버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태도가 180도 바뀌더군요. 그 뒤로 아버님은 차가운데 앉지 마라, 담요 덮어라, 잘 챙겨 먹어라 등등 저를 막 챙겨주시는데 좀 울컥하더라고요. 아버님한테 그동안 받았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고 때마침 저에게 찾아와준 아이에게도 너무나 고마웠죠. 그날 저녁 남편에게도 임신 소식을 전했는데 남편은 갑자기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펑펑 눈물을 쏟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도 너무 당황했죠. 기뻐할 줄은 알았지만 눈물을 다 쏟다뇨. 남편도 이렇게까지 아이를 기다렸다고 싶어서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냐면 사실 남편은 언젠가부터 그냥 포기하자고 우리끼리 잘 살자고 했었어요. 더 이상 임신 시도를 하지 말자면서요. 남편보다는 제가 더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저는 원래도 아이를 좋아하고 이왕이면 많이 낳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안 생기니 더 안달복달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은 임신 사실을 알고 펑펑 우는 겁니다. 그 우는 모습에 저도 남편을 꼭 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거야? 너무 좋아서 우는 거지, 당연히. 으이그, 무슨 애도 아니고 이렇게 울어. 근데 나도 눈물 난다. 병원에서 임신 맞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 그렇겠지. 자기가 많이 기다렸잖아. 참 잘된 일이네.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한참이나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한 게 스쳐 지나갔죠. 저는 그토록 간절했던 저를 찾아와준 우리 복덩이 아이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 성별이 나왔어요. 산부인과에 갔더니 핑크색 옷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들이든 딸이든 다 너무 좋았기에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딸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태도가 또 돌변했어요. 잘못 듣기라도 한 양 미간을 확 찌푸리시더라고요. 뭐? 딸이라고? 아니, 왜 딸이야? 제가 성별을 정하는 것도 아닌데 저한테 막 따지시는 거예요. 10년을 기다렸는데 고작 계집애? 에잉, 재수가 없으려니. 저는 그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나는 네가 아들 임신한 줄 알고 기뻐한 거다. 딸이라니. 너는 임신을 해도 꼭 딸을 임신하고 난리야. 아버님, 제가 성별을 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딸도 좋아요. 제 말에 아버님은 저를 매섭게 노려보시더라고요. 어머님도 그만하라고 아버님을 말렸습니다. 그날부터 또다시 아버님의 막말이 시작되었어요. 딸 임신한 주제에 라는 말을 툭하면 하셨죠.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어 아버님의 호출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했죠. 아버님 해도 너무하신다고. 여태까진 그래도 시댁 어른들이니까 내가 좋게 참고 삭히려 했는데 이제 우리 아이한테까지 그러는 거 보니 못 참겠다고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이상한 겁니다.
원래라면 저한테 미안해하면서 여태까지 참은 거 안다고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말에 귀찮다는 듯 인상을 팍 쓰더군요. 아버지가 옛날 분이라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이해 못해? 당신이 좀 맞춰드리면 되잖아. 아버지는 아들 손주 원했는데 아니니까 실망해서 좀 하시는 소리 가지고 그리고 호출을 거부한다니. 그러면 아버지가 불러도 안 간다는 거야? 이 집 우리 아버지가 해준 거야. 받을 거 다 받아놓고 며느리 노릇은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런 개념 없는 소리가 어딨냐? 나 요즘 가뜩이나 회사 일로도 머리 터지겠는데 집안일까지 신경 쓰게 해야겠어? 그렇게 벌컥 짜증을 내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남편의 행동에 너무 벙찌고 황당했죠. 그 일 때문인지 남편은 한동안 저에게 말도 안 걸고 쌩한 겁니다. 제가 얘기 좀 하자고 해도 무시하고요. 남편까지 저러니 저도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더 이상 아버님한테 안 가겠다고 해서 시위하는 거야? 당신 정말 너무한다. 아버님이 나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뻔히 알면서 그나마 나니까 참은 거야. 다른 여자들 같았으면 진작에 이혼 소리 던졌어도 10번은 더 던졌어. 입장 바꿔서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그런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래?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이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내가 아버지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 뭐라고?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다는 말이야?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방에 들어가더니 사진을 여러 장 들고 와 식탁 위에 딱 던졌습니다. 그런 남편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죠. 내가 진짜 화난 이유는 이거야. 네 눈으로 직접 봐.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그 사진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은 제가 장민성 씨와 나란히 걷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는 사진도 있었고 무엇보다 장민성 씨가 저희 집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려는 사진도 있었어요. 장민성 씨는 바로 남편 회사 후배 직원입니다. 남편하고는 꽤 친한 사이였죠. 이 사진이 도대체 뭔지 누가 이런 걸 찍었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남편이 왜 저한테 따지는지 도저히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진이 찍힌 이유는 이랬습니다. 몇 주 전 마트에서 장을 간단하게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희 집 바로 근처는 마트가 없어서 좀 걸어야 되거든요. 평소에도 자주 가는 마트였죠. 그렇게 장바구니를 손에 들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장민성 씨와 우연히 마주쳤어요. 저한테 먼저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형수님. 남편하고 친한 후배라서 장민성 씨는 얼굴은 여러 번 봤거든요. 같이 밥을 먹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잘 알고 있었죠. 어머나, 민성 씨, 안녕하세요. 여긴 어쩐 일로? 지금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닌가요? 외근 나왔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형수님 보이셔서. 아, 그렇구나. 이리 주세요. 임산부는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다던데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머, 무슨요? 이거 무겁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일하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얼른 가보세요. 일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식사 시간이라 밥 먹고 들어가야 되고요. 이리 주세요. 제가 들어드린다니까요. 아니, 진짜 괜찮아요. 아이 참, 주세요. 저는 괜찮다고 하는데 거의 뺐듯이 제 장바구니를 들고 가셨어요. 좀 황당하지만 그래도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니 어쩔 수 없이 어색하게 따라갔죠. 그리고 저희 아파트 부근에 왔고 저는 감사하다고 장바구니를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장민성 씨가 갑자기 목이 마르다고 하는 거예요. 제 장바구니도 들어주셨으니 제가 집 앞 상가에서 차를 한 잔 테이크아웃해서 드렸습니다. 장민성 씨는 갑자기 자기 얘기를 좀 했고 어쩔 수 없이 카페 앞에 서서 얘기를 좀 들어드렸죠. 어쨌든 그렇게 인사를 하고 다시 가려는데 장민성 씨가 자꾸만 집 근처까지 장바구니를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이 사람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극구 괜찮다고 하는데 그럼 아파트 입구까지만이라도 갖다 준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남편의 가장 친한 후배 직원이다 보니 됐다고 단칼에 거절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입구에 멈춰서서 이제 장바구니를 달라고 했죠. 그분은 그제야 인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친절하긴 한데 너무 과하다 왜 저럴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 했으려니 저도 좋게 생각하고 말았죠. 그런데 바로 그날의 사진들이 찍힌 거고 누가 찍었는지 남편이 제 눈앞에서 이 사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감도 안 잡히더라고요. 이게 뭐야?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이걸 누가 찍었어? 사람 시켰어. 사람을 시켰다고? 왜? 왜인지 왜 나한테 물어? 너랑 장민성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니까 그렇지. 남편의 말에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꿈을 꾸나 싶더라고요. 뭐라고? 장민성이 다 불었어. 너 장민성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며. 혹시나 해서 사람 붙였더니 이런 사진을 주더라. 장민성이 우리 집까지 드나드는 거야? 당신 도대체 장민성이랑 무슨 사이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장민성 씨랑 무슨 사이라는 거야? 이날 우연히 마주쳤고 내 장바구니 들어준다고 하더라. 나는 당신이 뭔 소리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제가 억울함에 소리쳤지만 남편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독서를 퍼부었죠. 변명하지 마. 어쩐지 10년 동안 안 생기던 애가 갑자기 생겼다더니 혹시 장민성에 임신한 거 아니야? 뭐라고?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했죠. 장민성은 남편 회사 후배일 뿐이고 그날 정말 우연히 만난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면서 저를 몰아세우는 겁니다. 저는 손을 떨며 말했죠. 장민성 씨한테 당장 전화해. 지금 당장. 아니면 오라고 하든지. 남편은 코웃음 치며 전화를 걸더라고요. 스피커폰으로요. 예, 형님. 야, 너 똑바로 말해. 너 내 마누라랑 그렇고 그런 사이 맞지? 네가 실토했잖아. 실토를 했다니? 이게 뭔 소린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장민성 씨가 말하는 게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송합니다. 저 형수님이랑 그런 사이 맞고요. 제가 다 책임지고 회사도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장민성 씨,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장민성 씨가 저랑 무슨... 형수님, 미안해요. 내가 다 얘기했어요. 뭘 얘기해요? 우리가 뭔 사이인데요? 우리 며칠 전 우연히 길거리에서 본 게 다잖아요. 미안해요. 용서해줘요, 날. 제가 꿈을 꾸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핸드폰을 끄더니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저는 남편을 붙잡았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나는 장민성 씨와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를 확 뿌리치더니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고 저는 넋이 나갔어요. 저는 장민성 씨와 아무 사이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동안 저는 거의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전화도 받지 않았죠. 회사에 전화해서 장민성 씨 연락처 알려달랬는데 퇴사를 했다고 하면서 개인 연락처라 못 알려준다는 겁니다.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런데 집으로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인가 했는데 시아버지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들어오자마자 얼굴이 시뻘개져서 삿대질을 했죠. 너 바람 펴서 애 가진 거라며? 네? 이 더러운 년. 이 집 내 아들 집인데 나가려면 네가 나가야지. 왜 내 아들을 쫓아내? 당장 꺼져. 아버님, 이건 말도 안 돼요. 저 그런 짓 한 적 없습니다. 하늘에 맹세코 그런 적 없습니다. 당장 안 꺼져? 쫓아내줄까? 하면서 고함을 치는 겁니다. 아버님이 너무 무섭게 화를 내고 고함을 질렀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뱃속에 아이까지 위험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망치듯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계속 있다가 아버님이 뭔 짓을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친정을 가게 되었고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부모님도 기막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장민성이라는 남자와 내가 아무 관계도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이게 말이 되냐고 하셨죠. 저야말로 한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장민성을 찾아야겠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장민성의 뒤를 캐보았습니다. 저는 임신한 배로 부모님과 장민성을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너무 억울했죠. 그 와중에 남편은 저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고 정을 생각해서 상간소송은 안 하겠답니다. 다만 재산에는 손댈 생각도 말고 조용히 이혼하고 나가랍니다. 저는 절대 이렇게 이혼은 안 할 거라고 내 억울함을 반드시 풀 거라고 했죠.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수소문 끝에 심부름센터를 알아냈고 장민성 씨에 대해서 알아내달라는 의뢰를 하게 되었죠. 그 와중에 남편과 시아버지는 이혼을 하라고 닥달을 하고 뱃속의 아이는 점차 커져가고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아이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의뢰를 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장민성을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장민성을 잡으러 갔죠. 장민성이 있던 곳은 놀랍게도 사설 오락실이었습니다. 완전 폐인이 된 꼴로 오락실에서 죽치고 있는 걸 찾아냈죠. 장민성을 저를 보고 도망치려 했는데 저희 아빠가 붙잡아 왔어요. 저는 장민성에게 따졌습니다. 당신이랑 나랑 무슨 사이라고 그런 소리를 했느냐고요. 그러자 장민성이 고개를 푹 숙이며 충격적인 말을 꺼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제가 형님한테 부탁을 받고. 장민성의 고백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민성은 오랫동안 인터넷 도박이나 성인 오락실을 다니며 도박을 즐겼대요. 낮에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저녁에는 도박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겉으론 워낙 싹싹하고 건실해 보여서 생각지도 못했죠. 그러다가 빚이 꽤 생겼다고 했고 사채빚까지 손을 댔대요. 그 사채업자들이 회사까지 찾아와 여러 번 난리를 쳤고 결국 이런저런 일로 회사에서도 해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고를 앞둔 어느 날 제 남편이 장민성에게 제안을 하나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좀 도와주면 큰 돈을 주겠다고요. 돈에 눈이 뒤집힌 장민성은 뭐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다름 아닌 저한테 누명을 씌워 이혼을 하려 했다며 제 상간남인 척 해주라고 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저는 전혀 몰랐지만 남편은 이미 만난 지 2년 가까이 되는 상간녀가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 거래처 사장딸인데 거래처에서 이사로 재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일을 한다기보다 사장딸이라서 그 직책이라고 했습니다. 일 때문에 남편하고 만나다가 눈이 맞은 모양인데 남편은 그 여자랑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 여자가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집에 돈도 많고 남편 입장에선 저보다 훨씬 나은 여자처럼 느껴졌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임신도 안 되고 시아버지랑 사이도 안 좋으니 그 핑계로 적당히 이혼을 하려 했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상치 못하게 제가 임신을 했던 거죠. 남편은 친한 후배인 장민성에게 이런 얘기도 다 털어놨다는데 난임으로 적당한 핑계를 대서 저랑 이혼을 하려 했는데 제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고 하니 너무 기가 막혀 눈물까지 났답니다. 그러니까 제 임신 사실에 남편이 펑펑 울었던 이유가 너무 기뻐서가 아니라 자기가 새 출발해야 되는데 일이 꼬였기 때문에 기가 막혀서 운 거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이 울 때 저도 덩달아 울었는데 와, 장민성에게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이가 바득바득 갈리더라고요. 남편은 장민성에게 돈을 주며 상간남인 척 해달라고 했답니다. 사진을 몰래 찍을 테니 저한테 접근해서 적당히 가까이 있는 사진을 찍겠다고 한 거죠. 거짓말로 상간관계인 척 말도 꾸며내고요. 그렇게 저를 부정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로 몰아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재산 분할도 없이 이혼하려는 속셈이었다고 했습니다. 정작 바람을 핀 건 남편이지만요.
그렇게 하고 장민성은 회사를 그만뒀고 남편에게 일정의 돈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약속했던 돈을 다 안 주고 반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 끊고요. 그래서 장민성도 좀 악에 받쳐 있었는데 마침 제가 찾아오니 다 불어버린 거죠. 장민성은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데 바람핀 주제에 오히려 저한테 덮어씌우고 이혼하려 한 남편이나 돈만 주면 아무 일이나 다 하려고 한 장민성이나 진짜 똑같은 쓰레기들이더라고요. 저는 머리끝까지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배신감을 넘어선 사리가 느껴질 정도였죠. 저희 부모님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요. 저는 장민성에게 양심 선언한 거 녹음할 거고 필요하면 법정에서 증언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장민성도 결국 알겠다고 했죠.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와중에도 계속 저에게 이혼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남편놈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처절한 복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후 장민성에게 남편에게서 돈을 입금받은 내역과 사주를 받은 것과 관련된 문자 내용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자백 녹음 파일도 확보하고요. 이것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멀쩡한 아내를 누명을 씌워 매장하려 했던 범죄를 증명할 결정적 무기였죠.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 당신 말대로 이혼해 줄게. 대신 임신 중이라 몸도 힘들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니 한 달만 기다려줘. 남편은 제가 드디어 이혼을 결심했다고 생각했는지 신이 나서 상간녀와 대놓고 만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심부름 센터를 통해 남편이 상간녀와 만나는 증거들을 다 확보했죠. 남편놈은 그때까지 저와 이혼하고 그 상간녀와 새 출발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을 겁니다. 그 상간녀네가 집이 탄탄하다고 하니 더욱 그랬겠죠. 하지만 남편놈이 원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이를 갈았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한 달 뒤 저는 남편 회사 감사팀 앞으로 두툼한 서류 봉투를 보냈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이었죠. 남편이 부하 직원에게 돈을 주고 아내를 불륜녀로 조작하려 한 증거와 그리고 거래처 이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들이었습니다. 단순 불륜이 아니라 후배 직원을 매수해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회사 입장에선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남편의 회사는 뒤집어진 모양이고 사내 게시판과 블라인드 앱도 그 일로 몽땅 뒤집어진 모양이었죠. 제 남편은 와이프 내쫓으려고 후배 매수해서 자작극 벌이고 뒤로는 거래처 이사랑 바람을 피우고 있던 천하의 파렴치한 인간으로 난리가 났으니까요. 그 일로 회사가 꽤나 시끌시끌했던 것 같고 결국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남편은 권고사직 형태로 쫓겨나듯 회사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상간녀 역시도 아버지 회사에서 이사 타이틀을 달고 있었지만 실상은 놀고 먹는 무늬만 임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집 역시도 발칵 뒤집혔다고 했어요. 그 거래처 사장님은 자기 딸이랑 제 남편이랑 만나는지 몰랐다가 모든 걸 다 알게 된 모양인데 그냥 불륜도 아니고 본처를 내쫓기 위해 이런 일까지 벌였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겠죠. 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는 내 딸 주변에 얼씬도 하지 마라 으름장을 놓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상간녀 역시도 남편이 그렇게 진지한 상대는 아니었던 모양이었는지 바로 남편과는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간 시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폭언들에 대한 증거도 있었기에 시아버지도 같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당한 시아버지가 펄쩍 뛰며 전화를 했기에 제가 그랬죠. 바람피고 온갖 더러운 짓, 추악한 짓 하고 다닌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아들이라고. 당신도 남의 집 엄한 딸 잡지 말고 본인 자식이나 똑바로 키우지 그랬냐고요. 저는 살면서 어른한테 저렇게 말해본 적이 없는데 시아버지한테는 너무 맺힌 게 많아서 정말 악다구니를 쓰며 다 쏟아냈던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가 전화 뒤에서도 뒷목 잡고 넘어가는 게 보일 지경이었죠. 저는 진짜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붓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 후 남편과는 지루한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10년이 되었다며 위자료랑 별개로 재산 분할 반을 요구했거든요. 회사에서 잘리고 상간녀한테도 버림받은 남편은 재산은 포기 못하겠는지 갖은 수를 쓰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지가 그런다고 법적으로도 안 되겠나요? 저는 위자료는 물론 제가 만족할 만한 재산 분할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소송을 이어가는 사이에 예쁜 딸아이를 출산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혼 관련 처리가 끝이 나고 지금은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재산 분할 금액으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 사시는 아파트 상가예요. 요즘은 그 다사다난했던 지난 일들이 마치 전생처럼 느껴질 정도로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를 모함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려던 전 남편 놈의 악행들. 이런 일까지 당한 사람은 흔치 않을 것 같네요. 하지만 하늘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준다는 말도 있잖아요. 다르게 생각해보면 제가 그만한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험하고 기막힌 일들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어지간한 일로는 꿈쩍도 하지 않을 만큼 강해졌다고 믿거든요. 얼마 전 시아버지가 딸이라도 좋으니 아이 좀 보여달라며 연락을 했는데 저는 답장도 않고 바로 차단했습니다. 딸아이라고 그렇게 난리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선 아쉬워하는 그 모습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이를 위해서 좀 더 마음도 단단히 먹고 굳세게 살 겁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